봄이 왔다. 잔잔한 바람에 벚꽃이 흔들리고 따뜻한 햇살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날이었다. 한지원은 늘 그렇듯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손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웃을 때면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마음 한켠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선생님, 오늘도 같이 그림 그려요? 아이들의 말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봄 풍경을 그려볼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교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을 나눠주며 그림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유리문 너머로 낯선 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낯선 방문자, 그것도 이 보육원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후원자? 아니면 새 자원봉사자?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이 열리고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지원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아이들 후원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선한 듯 보였다. 그날 그렇게 그가 그녀의 봄 속으로 들어왔다. 민재는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다정했다. 그는 아이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웃음을 지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자연스러웠다. 선생님도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밝은 아이들로 키우시다니.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전 그저 옆에서 함께할 뿐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착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마음 한켠이 건드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보육원을 찾아왔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줄 과자나 책을 가져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점점 그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고 어느샌가 그녀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다. 지원 씨, 이 근처에 좋은 카페 있어요. 잠깐 나가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둘. 민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묻고 또 묻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났고 홀어머니 아래 자란 이야기.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가 최근 병원에 자주 가세요. 조금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들겠네요. 혼자 다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이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다. 모든 상처와 배신, 절망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지원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던 보육원과 병원의 왕복 속에서 민재와의 대화는 작은 휴식이자 숨쉴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빴다. 어떤 날은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이라 했고 어떤 날은 서울 본사에 급히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잊지 않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보육원 들를게요. 감기 조심해요. 그런 작은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병원에서 늦게까지 어머니를 돌보다가 지친 얼굴이었음에도 그는 묵묵히 옆에서 걸어주었다. 지원 씨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고마워요.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곁에 있어줘요.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손을 내맡겼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사랑일까? 아니면 의지일까? 그녀는 모른 채 그 감정에 몸을 맡겼다. 며칠 뒤 민재는 깜짝 선물을 들고 왔다. 새로 나온 가방이었다.
고급 브랜드의 가죽 가방. 그녀는 당황했다. 이런 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그냥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럼 내가 부담 가질게요. 지원 씨는 그냥 받아줘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결국 그 가방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경계를 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둘은 연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민재는 늘 따뜻했고 배려심 깊었고 다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를 말없이 감싸주었다. 하지만 상처를 감싸주는 손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하루는 민재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녀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건인데 요즘 환율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 조금 버겁긴 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 눈빛은 마치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약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다. 민재 씨는 항상 날 위해 웃어줬는데 정작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는 다짐했다.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의 인생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지원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던 보육원과 병원의 왕복 속에서 민재와의 대화는 작은 휴식이자 숨쉴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빴다. 어떤 날은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이라 했고 어떤 날은 서울 본사에 급히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잊지 않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보육원 들를게요. 감기 조심해요. 그런 작은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병원에서 늦게까지 어머니를 돌보다가 지친 얼굴이었음에도 그는 묵묵히 옆에서 걸어주었다. 지원 씨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고마워요.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곁에 있어줘요.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손을 내맡겼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사랑일까? 아니면 의지일까? 그녀는 모른 채 그 감정에 몸을 맡겼다. 며칠 뒤 민재는 깜짝 선물을 들고 왔다. 새로 나온 가방이었다. 고급 브랜드의 가죽 가방. 그녀는 당황했다. 이런 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그냥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럼 내가 부담 가질게요. 지원 씨는 그냥 받아줘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결국 그 가방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경계를 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둘은 연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민재는 늘 따뜻했고 배려심 깊었고 다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를 말없이 감싸주었다. 하지만 상처를 감싸주는 손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하루는 민재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녀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건인데 요즘 환율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 조금 버겁긴 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 눈빛은 마치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약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다. 민재 씨는 항상 날 위해 웃어줬는데 정작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는 다짐했다.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의 인생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이 되었다. 며칠 뒤 민재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원 씨,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요? 응, 조금 급해요. 그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뛰어나갔다. 심장이 조급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늘 듬직했는데 오늘은 왠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자리. 민재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 아래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은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응, 자금이 중간에 막혔어요. 투자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거래가 갑자기 보류됐고 지금 상황이면 계약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지만 혹시 나한테 잠깐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가 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많은 금액은 아니야. 그냥 급한 불을 끄는 정도.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어. 사실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간절함과 필요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다. 얼마 필요해요?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네, 말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해볼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2천만 원 정도만. 진짜 금방 갚을 수 있어. 이번 주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은행 가볼게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적금 통장을 꺼내어 잔고를 확인했고 어머니 치료비로 따로 모아두던 금액을 다시 생각했다. 괜찮을 거야? 민재 씨는 절대 나를 속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훗날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에 들러 적금을 해지했다. 적금을 깨는 버튼을 누르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그 모든 불안함을 덮어버렸다. 그녀는 돈을 이체하고 그날 밤 민재와 함께 짧은 저녁을 먹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원 씨, 내가 정말 갚을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할 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 나는 진심이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입술에 닿는 따뜻한 감촉.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다. 며칠이 흘렀다. 민재는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보육원에도 들렀지만 예전처럼 자주 머물진 않았다. 요즘 더 바쁘신가 봐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응, 그 돈으로 겨우 연결한 계약이 있어서 그것만 성사되면 우리 진짜 안정될 수 있어. 그는 말끝마다 우리를 붙였다. 그 단어가 주는 따뜻함에 지원은 자꾸만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 하은은 달랐다. 정하은은 오래전부터 지원의 곁을 지켜본 친구였고 그녀만큼이나 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함을 느꼈지만 무언가 어딘가 불편했다. 지원아, 응? 나 민재 씨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녀는 웃었다. 왜 또 그런 소리야? 지원아, 나 너 걱정돼서 그래. 처음엔 몰랐는데 그 사람 말투나 행동이 왠지 계산된 느낌이야. 하은아, 넌 너무 의심이 많아. 민재 씨는 진심이야. 나를 위해 여기까지 해줬는 걸.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순간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은은 즉시 직감했다. 빌려줬구나. 잠깐, 급해서 그랬던 거야. 곧 갚는다고 했어. 지원아, 제발 정신 차려. 넌 그 사람한테 마음뿐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있잖아. 하지만 지원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을 속였다. 그 주 금요일, 지원은 보육원 일을 마치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그녀는 문자로 남겼다.
오늘도 힘내요. 지나가다가 목련꽃 봤어요. 예뻤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토요일 그녀는 그가 말하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다. 그가 예전 여기 본사야 라고 말했던 곳. 건물 입구에서 경비에게 묻자 그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서민재 씨요? 그런 사람은 이 건물에 없는데요? 그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죄송해요. 혹시 예전에는 근무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2년째 근무 중인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원은 터덜터덜 걸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그는 연락이 없었다. 그럴 리 없어. 무슨 착오일 거야. 분명히 바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시려왔다. 그가 남긴 말들, 그가 보여준 미소, 그가 건넨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퍼즐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꺼져 있는 전화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민재 씨, 무슨 일 있는 거죠? 저 너무 걱정돼요. 제발 연락 좀 줘요. 그리고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다. 지원은 그날 밤 하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눈은 벌개졌고 손은 차가웠다. 하은아, 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하은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의 답장은 여전히 없었다. 부재 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심장은 조여왔고 숨이 답답해졌다. 아무 일도 아니겠지. 설마 정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민재 사기, 서민재 투자 사기.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기사들. 서민재 연인 대상으로 수차례 금전 사기 혐의. 결혼하자 속여 수천만 원 챙긴 뒤 잠적. 피해 여성 다수. SNS로 접근해 신뢰 쌓은 뒤 금전 요구. 동일 수법 반복. 지원은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화면 속 남자의 사진,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늘 다정하게 웃으며 우리라고 말하던 그 사람. 그가 사기범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의 말들, 그의 눈빛, 그의 키스,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하은은 지원의 손에서 휴대폰을 뺐고 그녀를 꼭 안았다. 지원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내가 바보야. 아무 의심도 안 했어. 그냥 사랑받는 게 처음이라서. 지원의 목소리는 기어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쏟아온 진심, 사랑, 신뢰, 그 모든 것이 농락당했다. 며칠 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하지만 형사는 담담히 말했다. 피해자분들이 많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움직입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요. 그럼 돈은요? 제가 준 돈은? 죄송합니다. 회수가 가능할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지원은 다시 주저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민재가 줬던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 먼지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벽에 던졌다. 가죽이 찢어지고 버튼이 튕겨나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가슴속 무너져 내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왜 나였어? 왜 나한테 그런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자신이 너무도 미워서, 세상이 너무도 잔인해서. 그녀는 그렇게 따뜻한 봄날을 함께 걷던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 사랑, 돈, 신뢰, 희망.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그 남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지원의 봄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햇살이 따뜻해도 눈을 감고 느낄 여유가 없었다. 지금의 지원에게는 모든 계절이 회색이었다. 먹먹하고 탁하고 차갑기만 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원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좀 많이 지쳐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사실은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모든 돈을 잃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그런 말을 회사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고 책상을 정리하던 날 혼자 울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하은은 그녀를 위해 임시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집 일부를 내줬다. 하지만 매일 밤 지원은 혼자서 깨어 있었다. 한밤중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며
그녀는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원아, 나는 네가 있어서 살아있어. 우리 결혼하자. 널 지켜줄게. 그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새벽 지원은 욕실 거울 앞에서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붓고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사람인가? 그녀는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유리가 깨졌고 손등에서 피가 뚝 떨어졌다. 하은이 뛰어들어왔다. 지원아!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은은 울며 그녀의 손을 감쌌다. 지원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었기에. 며칠 뒤 지원은 심리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지원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그 사람을 믿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줬어요. 돈도, 마음도, 시간도. 그런데 그는 웃으며 떠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국 사랑은 저한테 벌이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원 씨, 지금 이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진심을 이용한 사람의 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지원은 처음으로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한마디가 그녀를 아주 조금 숨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고요한 재건이 무너지는 일이 또 생겼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 지원아! 너 혹시 SNS 다시 열어봤어? 아니, 그거 다 지웠어. 왜? 하은은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한 계정의 글이 떠 있었다. 요즘 내 삶에 봄이 다시 왔다. 곁에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진 속 그는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카페 테이블 위에서. 그가 지원과 함께 갔던 그 카페에서. 지원은 무너졌다. 그가 아직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랑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다른 여자가 지금 또 속고 있다는 현실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손이 떨렸다.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원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의 얼굴뿐이었다. 그가 새 여자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예전의 자신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다 똑같았던 거야. 그때 나한테 했던 말, 행동, 웃음, 지금 또 다른 여자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지원은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그의 계정을 다시 열어보았다.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 그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는 무너졌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옛날 메신저 대화를 뒤졌다. 그의 말, 그의 거짓말 전부 저장되어 있었다. 사랑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네가 내 전부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피처럼 끌어올랐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피해자 커뮤니티라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사기 연애 피해자, 연애 빙자 사기,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다. 이 사람도 나처럼 당했구나.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야.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이랬다. 그 사람 민재 씨에게 당한 여성분들 있나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마우스를 눌러 게시글을 열자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는 3년 전에 민재 씨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는 제게 결혼을 약속했고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500만 원을 잃었고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나만이 아니었어. 그는 습관적으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야.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바뀌었다. 분노, 슬픔, 후회, 그 모든 감정 위에 결심이 떠올랐다. 그냥 참을 순 없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지원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그 사람과 교제했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되찾기 시작했다. 다음날! 지원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하은이 깜짝 놀랐다.
지원아, 무슨 일 있어?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지원은 짧게 웃었다. 하은아, 이제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고통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카페에서 약속한 여성과 만난 지원은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지원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였다. 말투도, 접근 방법도, 이별하는 태도까지도 그 사람 패턴이 있어요. 자기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여자를 단계처럼 다뤄요. 지원은 혀를 깨물듯 분노를 삼켰다. 그럼 우린 혼자가 아니네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고발해요. 그들은 각자 입은 피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카톡 대화, 송금 내역, 그가 썼던 문장들까지. 지원은 자료를 모으며 점점 더 확신을 얻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범죄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지원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애를 빙자한 금전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는 진지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이 민재 씨 맞나요? 그 사람 최근에도 비슷한 신고 들어왔습니다. 지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이미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실히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불타올랐다.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지원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지원아, 너는 너무 착했어. 그래서 속았고 다 줬고 다 잃었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더는 울지 말자. 이제는 네가 벌을 줄 차례야.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지원은 처음으로 푹 잤다. 꿈도 꾸지 않았고 깊고 조용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 안아줄 수 있었다. 퇴근길 지원은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지나친 역 이름도 광고도 사람들 얼굴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민재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나는 절대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너랑 있으면 내가 더 따뜻해져.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 모든 말이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낯선 그림자가 스쳤다. 지원은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구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계단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복도 한쪽 벽에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말했었다. 지원은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숨을 꼭 참고 현관을 열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하은에게 전화라도 할까 했지만 그녀는 오늘 야간 근무 중이었다. 지원은 결국 작은 술 한 병을 꺼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쓰디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번호 없음. 잘 지내니? 지원은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말투, 그 짧은 문장, 민재였다. 잘 지내니? 그 말 한마디에 지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무슨 낯짝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 잘 지내냐고. 내가 잘 지내게 생겼어. 분노, 슬픔, 허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화면을 보며 끝없이 울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장에게 불려갔다. 지원 씨, 어제 보낸 보고서 말인데 이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의 말투는 차가웠다. 집중 좀 하세요. 사적인 일로 일에 영향을 주면 곤란해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었다. 사적인 일,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이걸 사적인 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퇴근 후 하은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지원아, 얼굴 왜 이래? 또 못 잤어? 지원은 애써 웃었다. 좀 피곤해서 그래. 둘은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사람 다시 연락 온 거야?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미쳤네. 그 인간. 답장은 안 했지? 응, 잘했어. 그 인간은 다시 받아줄 가치 없어. 하지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 이상하게 미련 같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밤, 지원은 자신의 방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그 그림자를 보았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그건
민재였다. 지원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왜 나타난 거야? 날 또 속이러 온 거야?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문 밖의 그림자는 조용히 돌아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지원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새벽 2시. 지원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단지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그때 현관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지원의 심장은 즉시 얼어붙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설마?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삐삐삐 비밀번호 오류. 하지만 몇 초 후 다시 삐삐 찰칵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바로 민재였다. 지원은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도 못했다. 지원아.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진짜 이번엔 말할 수 있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목소리가 이토록 익숙하고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문 잠그고 다녀? 위험하잖아.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그날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손거울을 움켜쥐었다. 그만해, 나가. 진심이야. 그 여자랑은 끝났어. 지금은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예전에는 심장을 설레게 했지만 지금은 비명처럼 들렸다. 민재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지원은 손거울을 힘껏 휘둘렀다. 나가라고 했지! 거울은 민재의 어깨를 스치고 떨어졌다. 놀란 민재는 뒷걸음질 쳤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버린 적 없어. 그 순간 지원의 눈에 민재의 셔츠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여성용 목걸이. 그리고 임신 진단서 복사본. 지원은 숨이 막혔다. 목이 타들어갔다. 이게 뭐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물었다. 그 여자 임신했어? 민재는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아니라 무감각함이 밀려왔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민재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미안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아침이 밝았지만 지원은 일어나지 못했다.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들지 않았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하지만 어머님 의료비 잔액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묶고 하얀 셔츠를 입었다. 차가운 봄밤, 그녀는 이별의 계절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오전 10시. 지원은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재가 떠난 뒤 며칠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병실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친 정제된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맴돌았다. 혹시 윤지원 씨 맞으시죠? 지원은 그를 경계하며 대답했다. 누구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한지훈 법무법인 유강. 저는 민재 씨와 관련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사건이요? 지훈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 민재 씨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지원은 머리가 하얘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서류 파일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3개의 대출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지금까지 총 1억 7천만 원 정도가 당신 명의로 사용됐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요. 지원은 모든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민재, 너 나한테 대체.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민재 씨는 이전에 2명의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지원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엄마 병원비도 도와줬어요. 지훈은 골 천천히 저었다. 그 병원비, 그것도 당신 대출금 중 일부였어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민재가 한밤중에 통화하면서 응, 이 여자도 곧 넘어올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이상한 표정. 지원은 어깨를 떨며 숨을 들이켰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당신이 그중 유일하게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왜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그 남자, 민재 씨, 사실 제 형입니다. 조용한 복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신과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지원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재와 제주도로 떠났던 그 3월의 봄을 기억해냈다. 그날이 민재의 어머니 장례식이었다고?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다 알 순 없어요. 하지만 그가 상처 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당신에게 복수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원은 혼란에 빠졌다. 복수? 곧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누군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내용을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민재 씨가 당신에게 남긴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는 걸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손에 쥔 봉투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너는 그 남자의 마지막 카드였어. 지훈이 떠난 뒤 지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너는 그 남자의 마지막 카드였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마지막 카드라니? 무슨 뜻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민재와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이제 텅 빈 감정의 잔해처럼 차가웠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했던 향이 사라진 게 느껴졌다. 침대 옆 협탁, 책상 위에 흩어진 메모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휴대폰 하나. 지원은 그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충전을 하자마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나자리 비밀번호. 지원은 망설이다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띠링. 잠금이 풀렸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었다. 처음엔 둘이 여행 갔던 사진들, 엄마 병실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셀카 수십 장.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한 여성은 긴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풍 외모에 가까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민재의 팔에 안겨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이 여자 나랑 똑같은 표정이야. 지원은 사진 정보를 열어봤다. 2024년 3월 12일 제주도. 그날은 지원이 입원해 있던 날이었다. 병실에 와서 미안하다고 울더니 그날 이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이름을 알고 싶었다. 이 여자의 정체. 민재의 메시지함을 뒤지다 그녀는 자주 저장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달링. 그 대화창을 열자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어제 진짜 너무했어. 그래도 네가 안아줘서 살았어. 그 여자 아직도 옆에 있어? 얼른 끝내. 기다리기 지쳤어. 나 약 먹고 싶어졌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지원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녀는 대화창을 캡처한 뒤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사진과 대화 캡처 보냅니다. 잠시 후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 봤어요. 그 여자는 유미래입니다. 유미래? 민재 씨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로 인해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고 한 번은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죠. 지원은 들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금은 그녀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왜요? 당신이 민재 씨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민재 씨의 모든 행동에 공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원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건 당신이 증명해야 할 몫입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지원은 순간 움찔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낯선 글씨체로 적힌 쪽지 한 장. 다음은 너야.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지훈 씨,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한동안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밤 지원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건 혼란스러운 감정의 늪이었다. 분노, 배신, 두려움,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죄책감.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자꾸 내가 공범처럼 느껴지는 걸까? 지원은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다. 사랑을 믿었고 한 남자를 믿었고 그 믿음이 만든 결과는 지금 이 끝없는 혼과 위협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원은 지훈과 약속을 잡았다. 둘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지훈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로 보면 민재 씨는 2019년부터 세 개의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다른 이름, 네. 당신이 알던 김민재는 그중 하나일 뿐이죠. 그의 진짜 이름은 지훈이 화면을 돌렸다. 최윤성. 지원은 처음 듣는 이름에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2018년엔 박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때는 다른 여자를 속였어요. 그녀는 사업 자금을 대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그녀도 자살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2020년엔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때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임신까지 했지만 지훈은 말을 멈췄다. 그 뒤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지원은 조용히 물었다. 왜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죠? 지훈의 눈동자가 차갑게 흔들렸다. 그는 완벽한 배우였어요. 진심처럼 연기했고 사랑처럼 종했고 희생처럼 침묵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조각내고 있겠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이제 당신도 그의 과거 일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원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몰랐다는 건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사람들은 내가 공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지원은 기가하는 길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골목을 지날 때 그림자 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가렸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톡 어깨에 무언가 닿았다. 검은 우산이었다. 비 오기 전에 쓰세요. 목소리는 낯설지만 부드러웠다. 지원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누구세요? 여성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유미래예요.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드디어 보네요. 그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당신을. 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유미래는 우산을 그녀 손에 쥐어주고 천천히 뒷걸음쳤다. 그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결국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이제 내가 그걸 멈추려고 해요.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지원은 손에 쥔 우산을 내려다보았다. 우산 손잡이 안쪽엔 USB 메모리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그 USB를 열었다. 폴더명은 단 하나, Truth or Lie. 그 안엔 수많은 녹취 파일, 메일 캡처, 사진과 진술서, 그리고 어느 병실 CCTV 영상. 그 영상 속 민재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지원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그녀는 확실히 기억했다. 자신은 그 병원에 처음 가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너무 익숙하게 병실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 여성, 유미래의 병실. 지원은 모든 감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돕고 있었던 걸까? 아니 설마 내 기억이 조작된 거야? 영상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지원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무언가를 미래에게 건네며 안심시켜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회유하고 있는 간호사처럼 낯설고 섬뜩했다. 지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영상 속의 그 웃음,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지원이었다. 그 순간 노트북 옆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왜요? 당신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증거를 방금 확보했어요. 30분 뒤 서울 한복판의 비밀스러운 사무실. 지훈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펼쳐 보였다. 이건 당신의 병원 기록입니다. 2년 전 서울신경정신센터에 3개월간 입원했던 기록이에요. 지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런 적 없어요. 당신 기억엔 없겠죠. 하지만 이건 병원 정식 기록이에요. 지훈은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이 항목 보세요. 단기 기억 조작 실험, 피험자 015. 당신 이름이 적혀 있죠. 뭐라고요? 조작. 당신은 의학 실험에 자원한 환자였어요. 그 실험의 목적은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각색하는 것이었죠.
지원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 만남, 그 모든 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김민재는 당신이 사랑하게 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 그런 걸? 지훈은 깊은 숨을 쉬었다. 이 실험을 기획한 사람은 최윤성, 즉 민재 그 사람이에요. 충격은 심장을 관통하는 바늘처럼 깊었다. 지원은 의자에서 몸을 떨며 일어났다. 그 사람이 내 기억을 조작하고 나를 실험에 넣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척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당신 자신에게 빠지는 과정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겠죠. 진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지원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떠오르는 민재의 미소, 그 따뜻했던 손길, 자상한 말투, 그 모든 게 실험 설계의 일부였다면 내 감정은 진짜였어요. 당신은 진심이었겠지만 그는 진심처럼 연기한 거죠. 지원은 이제 믿을 수 없었다. 세상도 기억도 그리고 자신조차.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이젠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지원은 혼자서 CCTV 영상의 나머지를 보기로 했다. 화면 속 유미래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절대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속지 않아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끝낼 거예요. 지원은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순간 지원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철헉하고 열리는 듯한 기억의 파편을 느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기억 속 장면들이 마치 뒤섞인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병실의 하얀 커튼, 민재의 음성 주사기, 널 위해서야. 그리고 유미래의 비명. 지원은 소리치듯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파일이 삭제되었다. USB는 자체 타이머에 의해 자동 삭제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건 곧 유미래가 이 증거를 너무 오래 간직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지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실을 안다는 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구나. 서울 외곽 연립주택의 한 구석. 지원은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카드, 계좌, SNS를 폐쇄하고 핸드폰도 분리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조차 자신을 추적하는 상태가 되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 문서가 떠 있었다. 프로젝트 A025 기획 배후 및 지원자 명단. 그 속엔 최윤성, 김민재의 본명 외에도 병원 이사회, 제약사 임원들, 그리고 지훈? 지원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 이름은 분명 몇 차례 그녀에게 도움을 준 그 형사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기억 실험을 관리하고 있던 내부인이었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나? 또 속은 거야? 그녀의 목에서 쉰 숨이 새어나왔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불을 껐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한 장의 쪽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당신이 본 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난 아직 당신 편이다. 지원은 손을 떨며 쪽지를 들고 몇 번이나 되뇌었다. 미래?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유미래는 정말 죽은 게 맞았을까? 다음날 새벽, 지원은 쪽지에 적힌 암호문 같은 좌표를 따라 서울역 근처 폐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비어 있었지만 한쪽 벽에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미래의 얼굴. 수척했지만 두 눈엔 확신이 있었다. 지원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거나 사라졌겠지. 하지만 넌 기억해야 해. 우리가 당한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적인 범죄야. 그 사람들, 널 데이터라고 불렀어. 감정도 고통도 전부 수치화된 실험으로. 영상은 수많은 문서, 녹음 파일 그리고 내부자 증언으로 이어졌다. 그 안에는 지원의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유미래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담겨 있었다. 지원아, 나만 믿지 마. 너 자신을 믿어. 너만이 이 진실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어.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자동으로 한 문장이 떴다. 이 데이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원은 손가락을 멈칫했다. 공개하면
그 사람들이 날 절대 놔두지 않겠지. 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였다.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급히 노트북을 닫고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옷의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들 손엔 무전기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말했다. 타깃 확인. 여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직 있어. 제거하라고 했잖아. 지원은 자신이 이제 단순한 실험체가 아닌 진실 그 자체로 취급받고 위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에게 위협이었다. 숨을 죽이며 창고를 빠져나오던 중 지원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USB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건 미래가 남긴 진실의 복사본이었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보다 너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 말이 이제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수아의 방 안은 어둡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 편지는 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단출한 몇 줄, 감정이라곤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문장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넌 너무 집착이 심해. 돈은 나중에 갚을게. 단 3문장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아가 바친 시간, 정성, 돈,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민재는 단 3문장으로 내던졌다. 수아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아닌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머릿속은 어지럽고 가슴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여름 햇살 아래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그들. 그때의 수아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저 웃음이 다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재는 처음엔 정말 다정했다. 수아가 퇴근하고 지칠 때마다 작은 선물이나 문자 하나로 그녀를 위로해줬다. 힘든 삶 속에서 민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다정함 뒤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녀가 신뢰를 주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기까지 기다린 것이었다. 민재는 자주 말했다. 자기야, 사업 아이템 하나만 제대로 하면 우리 금방 편해질 수 있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 믿어줘. 우린 성공할 수 있어. 수아는 그 말을 믿었다. 자신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갈 때도, 민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며칠 뒤 나타날 때도 그녀는 사랑은 믿는 거야 라는 말을 자기 위로로 되뇌며 버텼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믿음을 악용했다. 그가 가져간 돈은 사업에 쓰인 적도 없었다. 도박, 유흥, 여자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민재가 사라진 지 일주일 뒤였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민재가 수아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놓았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새 빚을 떠안게 됐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도 크지만 이제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싸워야 했다. 수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대출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고 지부편함엔 독촉장이 쌓여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눈빛조차 자신을 비웃는 듯 느껴졌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여자, 그런 말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수아는 점점 위축됐다. 고객 전화를 받다가도 목소리가 떨렸고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의 눈초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걔 요즘 왜 저래? 남자친구한테 돈 뜯겼다던데. 그런 애가 팀장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는 말없이 견뎠다. 모욕도 수치도 외로움도.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남자 직원이 술에 취해 수아에게 말했다. 선배도 좀 조심하지. 그렇게 당하고도 회사에 멀쩡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긴 하네. 순간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자리를 나왔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다. 세상 어디에도 그녀의 편은 없었다. 수아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다. 처음엔 하루만 쉰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전원 꺼짐 상태였고 문자는 수십 통,
부재중 전화는 100통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먹지도 자지도 울지도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을 뿐. 시간은 흐르는데 그녀는 그 안에서 멈춰 있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왜 나는 그때 몰랐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줘버렸을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수아가 아니었다. 눈밑은 경하게 꺼졌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도 않은 채 엉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생기를 잃은 인형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엄마가 찾아왔다. 수아야. 그 한마디에 수아는 무너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딸의 등을 두드렸다. 아무런 질책도 충고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품만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며칠 후 수아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긴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처음으로 립밤을 발랐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수아는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 네가 멈춰 있었던 거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언제든. 그 말은 마치 고장난 시계에 새 배터리를 넣는 것처럼 수아의 내면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그동안 도망쳤던 현실을 마주했다. 통장 잔고 8,530원, 카드 연체금 1,840천 휴대폰 정지 예정.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수아는 머리를 질끈 묶고 오래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출근이 아닌 은행과 경찰서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은행에서는 냉정하게 대출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정황을 설명하며 분납을 요청했다. 상담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도 피해자 접수로 기록되어 있으니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조건 없는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숨을 쉴 틈은 생겼다. 그리고 경찰서. 수아는 진술서를 다시 쓰며 준호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녀의 계좌 내역, 문자, 녹음 파일. 이제 더는 사랑이 아닌 범죄였다. 담당 형사는 말했다. 이런 사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감정이 섞여서. 수아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수아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무너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를 다시 만들어간다.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다짐이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눈더미가 건물 그림자 아래에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오후 햇살이 조심스레 내려앉고 있었다. 정말 봄이 오긴 오는 걸까?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찻잔에 입을 댔다. 유자차의 달큰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자 문득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떠올랐다. 고요한 거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기타 소리, 그리고 엄마의 손길이 닿은 따뜻한 잔, 그런 순간들이 참 오랜만이었다.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준호는 정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뻤던 것도 아니고 슬펐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을 점령했던 복수심, 억울함, 수치심, 공허함,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무게로 다가와 수아의 가슴을 짓누르곤 했지만 이제는 마치 그 무게조차도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해방감마저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잔물결만 남듯이 수아의 마음엔 바람 한 점 없는 평온이 감돌았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수아 씨, 이대로 괜찮겠어요? 경찰 조사도 마무리됐고 추가로 진술할 부분은 없을까요?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수아는 더 이상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괜찮아요. 이제 말할 건 다 말했어요. 담당 형사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거 아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래도 너만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한 채 그녀는 메시지를 지웠다. 더 이상 그에게 설명받고 싶은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 버렸다. 그녀의 시간, 신뢰, 가족,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수아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그것은 아주 연한 코랄색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색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기준에도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거울 속의 수아는 낯설도록 달라 보였다. 예전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엔 무언가 살아 있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의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수아야. 며칠 후 수아는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다. 고심 끝에 고른 지원처는 강남의 한 소규모 출판사였다. 이전의 화려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이 아닌 정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은 곳이었다. 면접날 아침 수아는 단정하게 다린 블라우스에 회색 코트를 걸쳤다. 손에는 낡은 가방, 그 안엔 오래된 펜과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출판사의 면접실은 작은 회의실이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이 가득했고 창문 너머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경력 공백이 꽤 있네요. 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동안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람을 믿고 또 배신당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는 법도요. 면접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가요? 수아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수필집이요. 읽을 때마다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었어요. 그 말에 면접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준비된 답변이 아닌 진심이었기에 울림이 있었다.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김수아님, 저희 출판사의 편집 보조로 채용되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감정도 치밀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녀는 서랍 속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엔 대학 시절부터 써왔던 단편시와 메모들이 가득했다. 한 페이지를 펴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어.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맞아, 진짜 이제 시작이야. 며칠이 지나고 수아는 출판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과 활기찬 인사가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김수아 편집자님. 누군가의 인사가 아직 어색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수첩과 샤프 그리고 노란색 스티커 메모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업무를 시작했다. 한 작가의 원고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한 줄 읽어내려가다 문득 멈췄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다만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쓸 뿐. 그 문장에서 수아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도 내 상처 위에 내 이야기를 쓴다. 그날 저녁 수아는 퇴근길에 들꽃이 피어있는 골목을 지나며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수아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겠니? 같이 저녁 먹자. 그녀는 웃으다 패뺐다. 그럼요, 제가 유자차도 끓일게요. 그날 밤 모녀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아는 쪽파를 다듬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됐지. 천천히 가도 돼.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식사가 끝난 뒤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다시 연락 오진 않니?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왔었어, 몇 번. 하지만 난 받지 않았어. 잘했어. 그 무렵 준호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수많은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고 언론에서도 그의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수아는 그 뉴스를 우연히 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 참 맑았다. 봄이 완연해졌을 무렵 수아는 회사에서 첫 기획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작가의 이야기를 엮어낸 기획서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발표를 마친 후 상사는 말했다. 수아 씨, 이런 감정선 어디서 배운 건가요? 그녀는 웃었다. 삶한테요.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눈빛들을 마주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몇 주 뒤 그녀는 작은 출판사 앞 카페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고 싶은 독자였다. 수아는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넣었다. 부끄러움 없이 담다 말을 마치자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나도 다시 해볼게요. 그날 밤 수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녀는 전등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벚꽃 향이 밀려들었다. 봄밤이었다. 조용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새로웠다. 마지막 장면 어느 봄날 아침 수아는 엄마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수아는 손에 유자차를 들고 있었다. 이 길 어릴 때 아빠랑 자주 걸었지? 그래. 근데 지금은 너랑 걸으니까 더 좋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 말 기다렸어. 바람에 실려 벚꽃이 흔들렸다. 그녀의 어깨 위에 한 송이가 내려앉았다. 수아는 그 꽃잎을 조용히 손에 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잘 가! 내 지난 날들아! 그녀는 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과거는 뒤로, 봄은 앞으로. 며칠 후 수아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 적는 데 익숙해진 손가락이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문장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유리창을 열어두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판을 두드렸다. 글의 첫 문장은 이랬다. 나는 부서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서졌기에 다시 조립할 수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난 모든 일을 감사하다고 느꼈다. 상처도, 배신도, 고통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조각들이었다. 몇 달 후 수아는 드디어 자신의 첫 에세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목은 짧고 단순했다. 출판 기념회는 작고 아담한 서점에서 열렸다. 책상 위에는 수아의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서명하며 독자들의 눈을 마주했다. 한 명, 한 명. 그들 중에는 삶에 지친 중년 여성도 있었고 상처받은 젊은이도 있었다. 수아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도 당신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 당신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행사 끝나고 서점 앞에서 혼자 남은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우리 모두 잘 있어요.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가슴 속에서 뜨겁고도 따뜻한 무언가가 고요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도서관에서 수아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책장을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라 너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렸다. 진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도 과거를 넘어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책상 위에 책을 내려놓으며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은 수아가 듣지 못할 곳으로 흩어졌지만 어쩌면 그녀는 어딘가에서 그 감정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마지막 장면.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아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물속에 발을 담갔다.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엄마는 뒤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이렇게 웃는 너 참 오랜만이다. 수아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껴안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